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계보학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문 빼고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5절과 6절을 진도를 나갑니다. 제1논문 5절과 6절. 5절 저번 시간에 켈트족부터 설명하다가 끝냈는데 지금부터 켈트 디 켈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이 로이 피 게작트. 덧붙여서 말하면 켈트인들은 드루히 아우스 아인의 블론더라스 완전하게 금발의 종족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독일에 보다 더 주의 깊은 인종학적 지도 위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그러한 본질적으로 어두운 머리카락을 가진 그러한 주민들이 살았던 저 지대를 어떤 켈트족들의 출처라든지 켈트족들의 어떤 그 혼혈과 연관시키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 켈트족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럽의 영국, 오늘날의 영국, 옛날에 브리타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갈리아족 어디죠? 프랑스죠, 오늘날.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그 게르만 민족, 이들한테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럽도 뭐 켈트도 있고 게르만에서 또 아리아족들, 아리아 인종도 있고 뭐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서 그게 오늘의 유럽의 민족들을 형성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다르듯이, 그죠? 어떤 그 다름이 또한 역사가 발전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저 켈트족들은 원래 블론드 라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발의 종족이었는데 독일의 지도의 유형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살았던 자들의 저 지대를 켈트의 출처라든지 혼혈과 연관시킨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애초부터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그 원래 원주민들, 특히 독일의 원주민들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이 자들을 정복하면서, 그죠? 점점 정복해 가면서 독일인들도 머리가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쳐 놓고 특히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비르코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차라리 이 장소에서는 전 아리아, 독일의 아리아 이전에 살았던 전 아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아 이전에 어떤 베펠커룽 주민들이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에는, 그죠? 이러한 독일 땅에도 머리카락 아리아 종족이 거기에 정착하여 정복하기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사실은 블론드 하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바로 그 땅에서도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이었고, 이러한 금발을 가진 그런 켈트족들이 그들을 점점 정복해 나갔다라는 것이
또한 독일의 인종학적 지도 위에서도 통용되는 사실이다 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로치고 Das gleiche gilt bei now für ganz Europa.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전체 유럽에서 거의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 유럽 전체의 원주민들은 블론드 하르가 아니라 그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이 원주민이었고, 블론드 하르를 가진 이러한 켈트족, 그 다음에 갈리슈, 그 다음에 이런 종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리안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종족들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점점 블론드 하르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 로마 시대에 들어가서 점점 역사가 발달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블론드 하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지금 니체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전체 유럽에 적용된다라고 니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본질적으로 정복된 종족은 결국 거기에서도 다시 거기에서도 다시 어떤 우위를 얻게 되었는데, 계속합니다. 우위를 얻게 되었는데, 오벌한트 베학 베콘맨 우위를 얻게 되었는데, 특히 색깔과 그 다음에 두개골의 짧기, 아마도 심지어는 지성적이고 사회적인 본능에 있어서도 우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된 민족이 점점 더 많은 문화적이고 생리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조건에 있어서 우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근대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더욱더 근대적인, 뭐 현대라고 해도 됩니다. 더욱더 현대적인 그러한 민주주의보다 더 현대적인 게 뭐예요?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특히 코뮌, 여러분 코민이라고 알죠? 코민.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코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1차 코민 인터내셔널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코민으로의 저 기울어짐, 저 성향은 곧 모든 사회주의, 유럽의 모든 사회주의들에게 현재 공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가장 원시적인 사회 형태가 바로 코민인데, 이 코민으로의 기울어짐, 이런 것들이 주로 엄청난 후타음을 의미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코민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에서 나타났던 머리카락이 검은 자들을 정목하면서 블론드 하르가 또한 문화의 주인이었듯이, 또한 이런 것들의 우세가 뒤집어져서 또한 검은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피가 또 뒤섞이고 게르만이 또 브리타니아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가장 원시 형태의 사회 형식의 모형을 따라서 코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었던 공동으로 나타나는 저 코민으로의 성향은, 그리고 민주주의는 또 하나는 더 뭐죠? 더욱 더 현대적인 그러한 아날키스무스,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은 주로
엄청난 후타음을, 그죠? 후타음, 뒤에 때리는 그 후속 영향을 후타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나하슐락, 뒤따라 때리는 거, 이게 바로 후타음이죠, 그죠? 이런 후타음을 의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정복자의 민족, 그리고 헤런 라스, 주인의 종족, 곧 아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아의 정복 종족.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전 아리아 사람들, 머리가 검은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점점 더 금발의 어떤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이 로마 시대에 지배적으로 나타나서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정복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발의 켈트족이든 아리아족이든 간에 이들은 원래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원주민은 원래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자들이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검은 자들이었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랬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 아리아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이들을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전 아리아 이전에 살았던 자들을. 그래서 아리아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 정복자의 종족, 주인 종족,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야.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러한 종족은 또한 생리학적으로는 운터리겐,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뭔 말이죠? 생리학적으로는 열등한 종족에 들어갔었다는 거야. 원래 원주민들이 아니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전 아리아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이들은 아래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니체의 문헌학적인 해석의 추측을, 그죠? 누가 과연 우리에게 보증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질문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약간 비틀면서 질문의 형식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라틴어의 보누스라는 이 단어, 보누스는 뭐죠? 지금까지 말루스를 설명했죠. 말루스는 나쁜, 악한이란 뜻인데, 사실은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든지 머리카락이 검은 자들을 블론더들이 지칭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만 해도 유럽에는 이런 블론트, 그러니까 블롱드, 그러니까 금발의 종족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문헌학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길게 설명하고 니체가 마침내 이제 보누스, 말루스는 이제 끝냈고, 보누스, 좋은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의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해. 자, 라틴어 단어의 보누스,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나는 믿는다, 이것을 전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보누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전쟁을 하는 전사, 여러분, 전투병, 전사로 해석해도 이 보누스는 무방하다라는 거야.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니체가 믿기에. 계속 따라갑니다. 자, 내가 정당하게도 이 보누스라는 이 단어를 보다 오래된 형태의 두오누스라는 단어로 소급시킨다는 것,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갈로를 하고 벨룸, 두엘룸, 그 다음에 두엔룸, 이런 단어들을, 라틴어들을 참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벨룸은 뭐죠? 전쟁입니다. 전투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두엘룸, 두 사람 사이에 싸우는 그러한 전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점점 발전되어서 보누스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야, 지금 니체는. 그러니까 보누스의 옛날의 형태였던 두오누스라는 라틴어 단어는 전쟁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것의 기원을 계속 벨룸, 두엔룸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는 나에게서 저 두오누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출처는 두엘룸과 두엔룸처럼 두 사람 사이의 전투로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어원학적인 뜻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재미있는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보누스는 뭐죠? 만데스 찌비스테스, 분열의 인간으로서 분열과 불화와 그 다음에 또 알력과 반목과 갈등, 찌비스트, 그런 인간으로 간주되었다라. 그런 인간이 바로 라틴어에서 조언을 의미하는 어근이 이런 전사의 전투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걸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쯔바이, 엔트 쯔바이용, 불화의 인간, 그게 바로 두오입니다. 두오, 둘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두오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인간은 결국은 크리크스만, 전쟁을 하는 전사로서 이 보누스는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되는데, 뭘 보는가 하면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조음을 형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조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었겠어? 우리가 보누스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전사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스의 귀족 계급의 시대 때는 철학자도 나오고 또한 학자도 나오고 심지어 철인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 유형이라고 플라톤은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상황은 고대 로마로 가게 되면은 전투를 통하여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을 자기의 제국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로마의 어떤 그러한 영광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서 좋은 것은 전투를 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니체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우리의 독일어 단어의 굿, 좋다라는 것을 이제 보자. 자, 그것은 신적인 것 혹은 신적인 어떤 종족에 속하는 인간을 의미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죠? 독일어의 굿은 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괴틀리히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괴틀리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인 종족의 인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굿, 좋다라는 것이 발전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니체가 또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고트인들의 종족과, 그죠? 그 다음에 이름과 동일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고트족을 나타내는 고텐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이러한 게르만인들이 사용했던 굿이라는 단어, 곧
신적인 것으로부터 고토족의 이 단어도 유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토족은 또 누구요? 켈트족은 이미 했죠. 고토족은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핀란드, 스웨덴 그쪽에 살았던 자들이 고대의 특정 10세기라든지 5세기 전부터, 그죠? 기원전 독일의 어떤 그 동유럽, 동독일을 동쪽의 독일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이 자들을 바로 고토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토족, 켈트족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고토족의 어원이 신적인 괴틀리허로부터 시작됐고 독일어의 조음이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닐까. 니체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 추정입니다. 어원학적인. 이런 추정에 대한 근원들은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다. 직역하면 이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추측들에 대한 그 근원과 이유들은 여기에서 내가 밝혀야 될 주제는 아니다.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5절이 비로소 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은 니체가 제사장 계급 있죠. 제사장 계급에서 나타나는 그 조음의 문화적 코드를 해석하면서 이 성직자 계급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엄청나게 재미있는 사유의 여행으로 니체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최고의 카스트, 여러분 카스트라는 단어 알죠? 최고의 계급이죠. 최고의 계급, 카스트 제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카스트 제도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자, 최고의 카스트, 최고의 계급이 동시에 제사장 계급이었으며, 따라서 이 제사장 계급을 전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서 이 계급의 제사장적 기능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수로를 우리가 선호한다면, 맞죠? 수로가 있겠죠. 이 제사장 계급의 어떤 기능, 이 제사장 계급이 수행하는 종교적 의례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에 붙는 어떤 프레디카트, 수로, 주어가 아닌 수로를 우리가 선호하게 된다면, 이 카스트 제도의 어떤 이러한 최고의 계급에 속하는 이런 것이, 이런 수로를 선호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예외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가 예외를 못 만드는가 하면은, 자, 정치적, 이거 줄 빡빡 치십시오. 엄청 재미있어요. 정치적 우위의 개념, 독일어로 읽어드릴게. Der politische Vorrangsbegriff,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 우위의 개념은 언제나 젤리션 Vorrangsbegriff, 그러니까 정신적 우위의 개념으로 점점 안으로 촉발되어 갔다라는 거. 이러한 규칙. 그러니까 정치적 우위의 개념은 언제나 점점, 그죠? 정신적 우위의 개념으로 촉발되어서 뭔가 작용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규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정치적 우위의 개념이 있었고, 이 개념은 언제나 정신적 우위의 개념으로 촉발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성직자들 그리고 귀족들은 언제나 그들이 천민과는 다르게 이 정치적 우위는 정신적 우위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러한 규칙으로부터 어떤 예외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이러한 정치적 우위의 개념이 정신적 우위의 개념으로 언제나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레글 규칙은 제사장 계급에도 적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쉽죠? 이렇게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니체가 엄청 막 까놨어. 그래서 예도가 의역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선 첫째로 신분의 표징으로서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은 이런 것이 대립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사장 계급에게서 라인, 순수함과 운라인, 순수하지 않는 이 두 개의 단어, 형용사는 서로 대립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자기 자신을 순수하다고 그랬고, 이 순수성은 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좋은 인간으로 생각할 때 성직자는 자기 자신을 신적인 것 앞에서 순수한 인간, 그런 것으로서 타자와 자기를 구분시켰다라는 것을 니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음과 나쁨이 더 이상 신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음과 나쁨이 신분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발전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순수한 혹은 순수하지 않은 이 대립 개념을 애초부터 너무나 무겁게 혹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혹은 심지어 짐볼리슈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러한 순수한 순수하지 않은을 고대 사람들의 역사로 올라갈 때 이 개념은 그렇게 너무 깊이 있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현대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순수하지 않은은 최초의 고대로 올라가서 볼 때는 상징적이고 그렇게 폭넓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고한다라는 거야. 그런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그래서 니체가 설명합니다. Die Begriff der älteren Menschheit 보다 오래된 고대인들의 모든 개념은 여기는 차라리 줄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종교학적으로도 니체가 지금 매우 중요한 어원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인류의, 고대인들의 어떤 그 개념들은 차라리 안팽리히 시작점에서는 우리에게는 거의 생각될 수 없는 정도로, 첫째, 줄치십시오, 그로프했어. 거칠었고, 두 번째는 플룸프했어. 플룸프는 뭔가 뚱뚱해서 볼품 없는 이란 뜻도 있지만은 뭔가 투박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로프, 거칠었고, 플룸프, 투박했으며, 오이설리히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외부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협소한 것이었으며,
게라데쭈 직접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인스 베존더러 특히 비운 짐볼리슈 비상징적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순수한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유물론적인 개념이었지,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상징적으로 관념론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그런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고대인들은. 그래서 고대인들한테서의 순수함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이것을 관념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상당히 다의적인 세련된 의미로서 이 순수한이란 단어를 이해해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도가 리게르의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리게르의 악의 상징이란 책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죄라는 개념이 유물론적인 때라는 건 뭐야? 상당히 유물론적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점점 내면의 죄로 변질되어서 외부에서 내부의 이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그죠? 그걸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허물의 3단계로 이 상징의 질서를 나누어 가면서 해석하잖아, 그죠? 악의 상징도 이 부분을 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니체의 이 주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 예도가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악의 상징은 이미 예도가 리게르 강좌를 6개나 단편 강좌로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의 상징을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이라는 거는 결코 어떤 관념적으로 세련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거는 점점 문화가 발달되면서 점점 현대적으로 오면서 사용된 거지, 고대에서는 이것이 유물론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직접적 의미로 사용된 거지, 이게 무슨 상징적으로 점점 내면화된 관념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었다라는 걸 니체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문헌학적인 이 분석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니체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어, 그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자는 이제 니체가 설명합니다. Der reine ist von Anfang an bloß ein Mensch. 순수한 자는 태초에 시작점에서 고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시작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인간이었어. 지히 베슈트, 자신의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피부병을 자기 자기에게로 이끌고 오는 그러한 어떤 음식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낮은 천민 민족 출신의 더러운 여자들과 하는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완전히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더러운 순수한 자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몸을 안 씻고, 얼마나 유물론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그러한 천민 여자랑은 잠을 안 자고, 피부병을 일으키는 음식은 금지하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피는 오늘날도 인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피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게 바로 순수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더 상징적 의미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대로 올라가면은.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 need 매열, need feel 매열 하고 느낌표 해놨어. 더 이상도 아니고, 여기서 그 이상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니다. 딱 요 의미였다라는 거야. 정말 계속 나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물론, 본질적으로 제사장적인 귀족 계급의 전체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데, 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나 이런 시기에, 고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나 이런 시기에 가치평가의 대립이, 어떤 가치평가 의역하면은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대립적 가치평가가 위험한 방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내면화되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부각될 수 있었는지가 밝혀진다라는, 맞죠?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을 귀족 계급 안에서, 제사장 귀족 계급 안에서 전체적 성질로부터 밝혀지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의 대립적 가치평가, 가치평가의 대립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되고 점점 첨예화되었는지가, 될 수 있었는지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니체가 또 이야기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이라는 이러한 가치의 대립이 처음에 바깥에서부터 외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몸을 안 씻는 거, 그 다음에 또 더러운 여자와 잠을 안 자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절제하는 거, 전부 다 유물론적인 이 인간의 바깥에 있는 거와 관계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면화, 인간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내면화되면서 첨예화되었는지는 되었는지를 귀족 계급의 전체적인 그러한 성직자 귀족 계급의 전체적인 성질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 바깥에서부터 내면으로 발달되었던, 리케르가 이 부분에서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추측해 보는데, 너무나 많은 악의 상징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주 중요한, 종교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통찰을 지금 도덕의 계보학에서 니체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데얼 타트, 실제로 진트 두르히 지 슐리슬리히 클리프트 츠비션 맨슈 운트 맨슈 이래 나가고 있고, 실제로 자유정신의 아킬레스조차도 전율하지 않고는 건너뛰지 못할 그러한 넓은 틈과 벌어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클루프트는. 여기 복수로 써놨어. 클리프트.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자유정신의 아킬레스조차도 뭐죠? 전율하지 않고 떨지 않고는 건너뛸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넓은 틈이 클리프트가, 이 틈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뭐를 통하여? 결국은 뭐를 통하여?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 말하는, 제사장의 귀족 계급이 말하는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의 가치평가의 대립을 통하여 이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문화 속에서 이러한 제사장 계급의 이러한 대립적 가치 평가가 어떤 틈을 우리 인간에게 보였는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니체가 어의 평가를 내리는지. 자, 시작 전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제부터 제사장들에 대한, 성직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체에 특히 여기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예도TV에도 신학을 한 성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20%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50%가 무신론자, 예술가, 교수,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성인들이 비신앙인들이고, 왜냐하면 예도가 강의를 해보면 압니다. 일게르와 레비나스가 제일 안 팔리고요. 이게 한 20% 보는 것 같아. 예도에 지금 3,700명, 600명의 구독자들이. 그런데 제일 잘 팔리는 게 둘레즈랑 푸코도 좀 덜 팔리고, 락강이랑 둘레즈 락강, 그 다음에 푸코 이래 나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신학생들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 신학을 한다든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성직자들이 제가 볼 때 예도TV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그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겠죠. 그죠? 여기에서 니체가 마침내 정신분석을 수행합니다. 성직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부터, 이거는 고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귀족 계급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귀족 계급에게서 지배적이고 행동에 있어서 방향을 튼 어떤 행동을 조심해서 도피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지배적이고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되게 조심하잖아요. 행동을.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델런 아프 게벤데테는 특정한 행동을 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는 프리텐덴, 부화하면서 알을 부화하듯이 깊이 있게 숙고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숙고하고 한편으로는 감정이 폭발하는 이러한 대립적 습관을 가진 성직자들, 맞죠? 이런 습관 안에는 시작부터, 고대로부터, 옛부터 건강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특히 성직자들, 신부님들과 여스님들이 있으면 다 어떤 절제의 삶을 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절제의 과정에서 니체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 끼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숙고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을 폭발하는, 그래서 무의식이 병들어가는, 무의식으로 모든 이러한 에너지를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 과정에서 뭔가 심사숙고하는 면도 있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게필스 엑스플로지벤한 그러한 특징이 성직자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습관, 성직자 계급, 성직자들의 어떤 제사장들의 이러한 귀족 계급 안에는 이러한 시작부터 에트바스 게준데스, 건강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재미있죠, 그죠? 니체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습관의 결과로서 한편으로는
브리텐된 어떤 새가 알을 부화하거나 닭이 알을 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꽁하게 뭔가를 깊이 있게 숙고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이 폭발하는 이러한 양가적 감정, 습관, 이런 습관의 결과로서 제사장, 모든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거의 피할 수 없게 붙어 있는 인테스티날러 크랑크 하프티카이트 내장 질환이라든지, 정말 여러분 성직자들 한번 점검해 보셔요. 붙어 있는 내장 질환이라든지 노이라스테니, 이게 뭐야? 노이라스테니는 신경쇠약증입니다. 신경쇠약증, 그 다음에 내장 질환, 이런 것들이 이런 습관의 결과로서 성직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러나 이들 자신에 의해서 이러한 그들의 질병에 대항하여 치료책으로서 발명된 게 있어. 이러한 질환을 이기기 위하여 발명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서 때리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 보면은 성욕을 이기려고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잖아, 여러분. 이게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 나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설명이 금욕주의적 이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러한 도덕의 계보학의 제3논문에서, 앞으로 예도가 다 하겠죠. 3논문에서 지금 6장에서 말하는 성직자 계급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조음과 순수함,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를 박살냅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거기에서 다루기도 하고, 더 깊은 거는,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치료책으로서 성직자들 자신에 의해서 발명되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발명되었던 것, 그것은 결국 그것에, 자, 그 치료책이니까 그것이 구원해내야 하는 그 질병보다, 그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바로 그 질병보다도 그것에 어떤 그 나비열쿵엔 뭐죠? 여파가 바로 후유증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야, 부작용. 그 부작용에 있어서 100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그 치료책이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발견해낸 그 치료책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되는, 구원해야 되기는커녕 그 치료책이 바로 그 질병 자체보다 그 후유증과 부작용에 있어서 100배나 훈덜트 말, 이렇게 나와있어. 훈덜트 말 게페얼리시얼, 100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이래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발명해낸 후유증이, 아니, 치료책, 미텔, 여기 뭐라고? 하일 미텔이라고 나와 있어. 이 치료책이 사실은 질병보다도 100배나 더, 치료는커녕 100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 종교가 갖고 있는 마취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비판입니다, 니체에, 여러분. 종교 비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치료책으로서 발명해낸 것이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질병보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제사장들의 치료책이 100배
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갑니다. 지금 요 6절에서는 제3논문 전체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다룹니다. 니체가.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인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류는 노호 안된 나하비얼 쿵엔 디젤 프리스틀리시엔 쿠어 라이비테튼, 이러한 제사장들의 치료책의 순진성, 순진함을 담고 있는 저 부작용에 다 부작용으로 인류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19세기에 자기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고 종교, 특히 기독교를 까면서 나타났던 그 시대의 문화의 데카당스 안에서 종교의 저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저 치료책 안에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전부 다 몸서리를 치면서 저 부작용의 위험스러운 부작용으로 병을 앓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인류라는 거야. 진짜 특이한 진단이죠, 여러분.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저들이 만들어낸, 저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치료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오늘날 인류는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야.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6절은 5절은 끝냈고 6절은 거의 많이 끝나갔는데 다 못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도덕의 계보학 본문 5번째 시간, 그리고 9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